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 신미자 할머니는 유언장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전세계 후원금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위안부를 팔아먹고 우리에겐 한 푼도 안 돌아왔다. 라는 식의 고발 내용이 2006년, 2008년 유언장에 담겨있다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30명이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성명까지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윤미향 당선인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할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인지,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집중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새롭게 제기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특히나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수시로 모금했던 그 후원금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왜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오늘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썼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라는 거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소식부터 동아일보로 시작하죠. 빅5 병원 의료진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도 뚫렸다. 확진자들은 일반 병동에 출입 안 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 4명이 확진됐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삼성 서울병원의 간호사 4명이 확진됐는데 어디에서 감염이 됐고 무엇이 감염 원인지조차도 아직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터라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관 수술실은 폐쇄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그게 문제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이 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도 석연치 않는데 무려 4개로 10건 이상을 모금했다. 쓴 내역 왜 공개 못하나?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에서 묻고 있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고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행 모모 784 계좌, 국민은행 땡땡 402 계좌, 국민은행 땡땡 302 계좌, 국민은행 땡땡 978 계좌 모두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례로 베트남 우물 후원으로 1,700여만 원을 모았는데 정작 전달된 돈은 1,200만 원에 그쳤다. 이 500만 원 공중으로 붕 뜬 돈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피해 할머니들이 외국에 방문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불투명하다라는 지적. 오늘 한겨레 신문이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정의연에 이어서 나눔의 집까지 후원금 문제, 할머니 학대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학예사, 조리사 등 직원 7명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할머니 식대 후원금을 나눔의 집에서 다른 곳에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생활간서 보름여간 운영진과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의연에 이어서 위안부 지원단체 또 다른 단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내용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석혜균 선장이요. 50년 바다 인생 끝. 아덴만 영웅의 2번째 제대. 무슨 말이냐면 8년여간 해군의 안보교육관 역할을 했는데 해군을 제대한다라고 합니다. 2번째 이른바 제대군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나온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패널 좌장인데 오늘 화요일 일찍 나오셨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일찍 나오셨군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혁신과 소신의 아이콘 삼성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대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양대 교민교수인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 돌직구쇼에 든든하게 합류한 메인뉴스 여랑야랑의 주인공이자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들이 3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도. 정의연에 이어서 나눔의 집까지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단체들이 2곳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눈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고발의 목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 역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감염됐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왜입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의 기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청원이 완전히 가짜였던 겁니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도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 샅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이 개인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4개, 특히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했는데요. 안성 소녀상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가 동원이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눔의 집에서조차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나눔의 집도 정의원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샅샅이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하시라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불거진 의혹부터 함께 보시죠. 특히나 오늘은 또 다른 당선인인 이규민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 간의 관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소개한 이 기사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성 지역에 소녀상을 건립하자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그런데 논란의 안성 쉼터를 중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등장을 합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 대표죠. 고 김복동 할머니 별세 이튿날 김복동 시민장 안내 공지글과 함께 후원 계좌를 게시하는데 그 계좌가 하필 공교롭게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가 안성 소녀상 건립 추진위의 후원 공식 계좌로 게시가 됐다는 겁니다.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시민 일부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조의금 등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건립 추진 관계자는 예금주가 정의원이 아닌 윤미향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까지 윤미향 당선인의 이 개인 계좌로 모금된 후원금의 사용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했던 개인 모금뿐만 아니라 안성소녀상 추진, 더군다나 쉼터를 중개해줬던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곳에 활동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가 등장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봤지만 윤미향 개인 계좌 4개를 통해서 한 10건 이상 사업을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 모금 활동을 했던 걸 보니까 주로 어떤 거였냐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외국 가서 증언을 할 때 그때 체류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고 또 하나가 바로 조의금을 모금할 때 주로 개인 계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가 본인만 그걸 올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안성 쉼터를 중개했던 이규민 당선인도 본인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다른 분의 어떤 조의금을 할 때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활용했다. 이 얘기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단체에서
모금 활동에 이용됐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개인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되느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아까 한겨레 신문도 하나의 사례로 들었지만 외국 국외에 지원하는 사업가 베트남 초등학교에 우물 파기 사업을 위해서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했는데 1,700만 원 모금해서 송금한 건 1,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공중에 사라졌습니다. 붕 떴군요. 그런 식으로 조의금은 제대로 다 전달된 건지 그리고 국외에서 증언 활동을 할 때 체류 비용 등은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의혹도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공식 계좌였다면 얼마든지 공공기관에서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사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가장 본질적인 의문은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안성소녀상 추진회에 후원 계좌 모금을 왜 안성소녀상 추진 공식 계좌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게시가 됐는지 왜 기부금이 그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모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잠시 후 정혁진 변호사님에게 법적인 부분 여쭤보겠고 두 번째 궁금한 건 앞서서 우리가 윤미향 당선인 측이 구매했던 안성의 그 쉼터 왜 거기 샀냐 왜 비싸게 샀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맞았냐라는 논란이 일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쉼터를 구매한 건 아니냐, 즉 이규민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원 측이 애초에 윤 당선자가 남편의 지인에게 쉼터를 소개받았다라고 한 다리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이규민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원의 해명만 보면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으니까 개인적인 인연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 표현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과 이규민 당선인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분 그리고 또 지금 이규민 당선자 모두 같이 이제 함께 운동을 했던 그런 사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어떤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런 게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원에서 근데 마치 약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남편의 지인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같이 알고 지냈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지금 소녀상 추진위에서도 물론 이제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조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추진위에서 받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그러니까 정의원 측에서 지금 요청한 계좌가 바로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였기 때문에 그걸 올린 걸 수 있는데 과거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같이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분명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른바 조의금을 후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것을 개인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한겨레 신문이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개인 계좌로 모금된 후원금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의혹도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 안성 쉼터부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미향 당선자 남편이 수원신문 대표고요. 그 다음에 이규민 당선자는 안성신문 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지방신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겠지만 최근에도 같은 이제 비슷한 신문사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틸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이 쉼터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어제도 상세히 네네.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이럴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직거래를 갖다가 한 것이 사실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안성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3월 달에 건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복동 할머니가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이규민 당선자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안내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달라. 그런데 그 후원금 계좌가 누구냐면은 윤미향 그 당선자의 개인 계좌란 말이죠.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명칭을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받게 되는 것을 모조리 다 기부금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부금품을 갖다 모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서신이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갖다 요청하는 것을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할 때에는 그 모집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의 계좌로 받느냐. 이걸 갖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등록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 법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윤미향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이규민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공사의 그 개념이 구별을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 장례와 관련된 조의금을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개인 계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이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돈 필요할 때면 개인 계좌로 수시 모금 총 10건이었다.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원 대표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외국 방문 경비, 장례 조의금, 국외 구호 등 목적대마다 모금글을 게시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4개의 개인 계좌로 대부분 모금 사례는 총 10건이라는 거예요. 2014년 4월 할머니들이 베트남에 우물을 파주고 싶다고 했다라며 1,700만 원을 모았는데 1,200만 원만 전달됐다.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등 무언가 불투명한 개인 계좌 후원금 운용과 관련된 지적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등을 비롯한 여러 조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왜 밝히지 못하느냐라고 현재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김영주 의원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으면 예컨대 1,200만 원, 1,7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바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이 문제가 말하자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정의원 활동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윤미향이라는 개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을 했는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저도 시민단체 대표를 해본 적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의미에는 전체의 단체에 회계하고 별도로 하기 위해서 개인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 법적으로 따지고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청렴성이나 이 사람의 어떤 말하자면 공과 사의 구분을 그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개인 계좌에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 받게 된 경위와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를 밝히는 것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이렇게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가 과연 본인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밝혔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사실은 오판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로 어떤 정의원 회계에 같이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짧은 단시간에 어떤 우리들끼리 어디 가자라고 했을 때 개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4개의 계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개인 계좌를 활용했다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공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까지 어디에 썼는가를 밝히고 공개할 그럴 어떤 의무가 있고 그런 과정이 거쳐야만 제대로 감수돼야만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가 판명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여러 매체에 직접 출연을 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의 진위 논란까지 현재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태 의원님, 윤미향 당선인은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 문제 터졌을 때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 모두 다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바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숭고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정대협, 정의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친일파의 무슨 음모니 그렇지만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회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명을 하시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죠? 가혹하다. 우리가 왜 해명을 하느냐? 무슨.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씩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사과하지 못하겠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럼 진상조사를 하자 그랬더니 진상조사도 피하는 듯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디까지 지금 온 거냐면, 자, 해명 이미 늦었습니다. 네. 사과 이미 늦었습니다. 진상조사, 자체 진상조사 늦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마 요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자체 조사해서 제명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저는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명도 늦었다. 다음에 우리 진행자께서 사퇴 얘기하시는데 사퇴도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사법 절차에 따른 사법 판결이 남았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할머니의 명예, 그 숭고한 희생에 따른 할머니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한다면, 자, 사법 이 절차에 따라서 사법 이제 법적인 이제 이 심판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면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우리 정대협 정 의원이 해왔던 숭고한 희생 다 명예 회복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 받아야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순서를 뒤에서 했던 대로 사퇴 얘기, 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명 얘기, 진상조사 얘기, 사과 얘기, 해명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법 절차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정의연에서 우간다에 이른바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간다의 김복동 센터 추진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이걸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일단은 윤미향 당선인의 지난 1월 발언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함께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모아주셨고, 그런데 저 비열한 가해국 일본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우간다 정부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은 우간다 정부가 그 생존자들을 겁박하고 우간다에 짓겠다는 김복동 센터 건립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무산이 됐다라고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1월에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후원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복동 센터 건립이 무산되면서 4,300만 원의 후원금의 행방이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 1월 정의연은요, 일본 개입으로 우간다 건립이 중단됐다. 대신 미국에 짓겠다라며 다시 모금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간다에 짓겠다는 김복동 센터 후원금 4,300만 원은 여전히 정의연 측에게 있는 셈이겠죠. 다시 미국에 짓겠다며 후원을 시작한 모금액도 현재는 정의연 측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우간다에 있는 현지 단체의 주장과 정의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 엇갈리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정의연과 현지 단체가 이 문제를 두고 다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의연 측의 입장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제연대위에서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 방해로 무산됐다. 우간다 매입 부지는 현지 단체에 기부를 했다. 라고 정의연 측이 입장을 냈어요. 즉,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정의연 측이 부지를 샀는데, 사놓고 김복동 센터 못 짓게 됐으니 그 땅을 현지 단체에 우리가 기부해줬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현지를 동행했던 건축업자의 인터뷰 내용도 실렸는데, 지난해 착공식 앞두고 우간다 공무원이 일본 측에 항의 많다고 전해서 사업을 접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착공이 무산되며 1,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건립 현지 주관 단체의 대표인 아찬 실비아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현지 단체인 실비아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김복동 센터 건립을 거절했다. 정의연이 모금 때 공개한 그 땅은 전쟁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 땅이다. 주장이 지금 다르죠? 한쪽에서는 정의연 쪽에서는 우리가 김복동 센터를 위해서 산 땅이다. 그런데 실비아 대표는 전쟁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 땅이다. 그러면서 실비아 대표는 돈 모으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서 역겹다 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일본 개입으로 무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전쟁 생존자 쉼터로 추진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지민 기자, 예. 오늘 우간다 센터 무산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와 조선일보 보도가 상충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사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나란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다르고 있어요. 특히나 실비아 대표, 현지 단체의 대표까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의연 측의 주장과 사뭇 달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쟁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달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난해 6월부터 정 의원이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 근데 사실 그게 왜 우간다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간다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간다에 그래서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을 누가 샀느냐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예. 정 의원 측에서는 우리가 샀다. 1,700만 원이 회계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1,7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샀다. 이것이 지금 정 의원의 주장인데 그 땅을 우간다 현지단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샀다. 우리가 직접 샀다는 게 우간다 현지의 주장이고 우간다는 이런 얘기만 합니다. 다만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단체에 기부금을 요청했다. 그중 한 단체가 정 의원이다. 정 의원이 근데 기부금을 많이 냈느냐 그게 아니라 2018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한 55만 원씩 지금까지 들어온 게 약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우간다 현지의 주장입니다. 그럼 그 땅을 1,7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논쟁이군요. 그렇죠. 누가 샀느냐 일단 쟁점이고 두 번째 더 큰 쟁점이 있습니다. 김복동 센터를 진짜 지으려고 했느냐 아니냐의 쟁점인데 정 의원은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거다. 다시 해서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면서 위안부 피해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간다 현지단체는 또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김복동 센터가 아니라 우간다 내전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쉼터를 지으려고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반대를 무산했다 주장하는데 예. 우간다 현지센터는 처음부터 김복동 센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반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 내전 생존 쉼터로 가고 있는 거다. 전혀 상반된 주장이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과연 진짜 1,700만 원의 땅을 사서 우리가 기부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정 의원이 거짓말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것도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특히 현지 단체 대표인 실비아 대표는 굉장히 격앙된 이야기를 했어요.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 우간다에 짓겠다는 김복동 할머니 센터에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요.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땅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샀느냐, 그거에 대해서 근거 서류가 있느냐. 만약에 정 의원이 산 거라면 그 땅을 구매할 때 뭐 계약서라든가 뭔가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요청했더니 아직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문서로 답할 수밖에 없는 해명이나 뭐 설명 같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덮어지지 않고 문서 정확하게 이제 문자화된 문서만이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금 정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 의혹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취재 경쟁이 붙으면 막 사소한 것 또는 뭐 좀 너무 과한 의혹 아닌가 이런 것들도 많이 파헤쳐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의혹들의 내용이 결코 그 작지가 않아요. 그 사소한 것들이 굵직한 게 먼저 나오고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 의원이 더 이상 자기네들 선에서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지났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그 뭐 개인 계좌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처음에 이제 운동에 어떻게 헌신할 때는 네. 개인의 헌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주 그 대의도 너무나 훌륭한 대의였고 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매우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운동이 커졌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어느 선부터는 이게 뭔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이게 내가 이뤄낸 것, 내가 일궈낸 것, 내가 아니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화돼서 내가 빠져도 처음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빠져도 이 단체와 여러 가지 운동들이 돌아가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인 계좌,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지인을 통해서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식의 어떤 주먹구구식 운영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이재명 기자가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일본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땅이 정 의원의 설명과 전혀 다른 땅이었던 건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정 의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겠다는 또 다른 단체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입니다. 후원금 학대 의혹, 나눔의 집까지.
1992년 불교 인권위가 성금을 걷어서 건립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주거시설, 역사관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 할머니 6분이 생활 중인데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내부 폭로를 한 겁니다. 나눔의 집 소장 등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를 학대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폭로입니다. 실제로는 시지원금으로 운영해온 무료 양로원 시설일 뿐 치료복지 제공 안 하고 물품 지원도 버릇 나빠진다며 막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피해 할머니들에게 버릇 나빠진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할머니들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법인 막대한 후원금 모집해 60억대의 부동산과 70억대의 현금 자산을 마련했다라고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네.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충격적이에요. 매우 충격적이죠. 실제로 이제 92년도 시작해서 실제로 광주 태천에 온 게 95년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관심 속에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선님이 18년도까지 말하자면 있으면서 실제로 여기 이사장 이런 분들이 급여가 1억씩 돼요. 이전에 연봉.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사실은 조의금으로 치르고 나머지 돈은 그 가족들이 직접 차액은 조달을 해라. 그리고 거의 고연령이시기 때문에 이빨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치까지도 마련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재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60억, 부동산에 7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 130억대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말하자면 조계동 산하기관이면서 앞으로 전문 요양기관, 호텔식 80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할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나마도 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시설 자체를 지원해 주는 곳이 광주시입니다. 예. 사실은 기부금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다 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지금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태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인권 학대,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보건까지 잘 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나눔의 집이 운영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예사를 비롯해서 이제 7명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대치 사항까지 가고 여러 것들이 오보에 언론에서 뜨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할머니들의 정말 두 번 죽이는 이 억울한 사실이 말하자면 숨겨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나눔의 집 운영자의 소장 측의 이 반박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후원금 횡령은 사실 무근이다. 할머니들 정부 경기도 등으로부터 월 210만 원씩 받는다. 매년 18억씩 수입이다. 사용하고 남은 건 쌓아놓고 있다. 올해까지 72억 원을 적립했다. 정 의원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불똥이 우리 쪽으로 뛰는 것 같다. 안타깝다. 적극 해명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반론도 있다는 것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 오늘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와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줄이는 내부자들을 꼽아 특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들이 오늘 새롭게 준비가 됐습니다. 고 김순덕 할머님, 위안부 피해 할머님입니다. 김순덕 할머님의 아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말 그대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고 김순덕 할머님의 큰아들 A씨는요, 배반당한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팔아먹고 해결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다른 기센 할머니들이 살아계셨다면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대협이 수요 집회 미끼로 할머니를 이용했다. 지방 할머니들, 그 나이 많은 분들을 낡은 봉고차에 태워서 털털거리면서 수요 집회에 오게 했다.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집회 갈 때 좋은 차,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기자, 고 김순덕 피해 할머님의 아들이 울분을 토했어요. 살아계셨다면
윤미향 당선인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김수석 할머니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나눔의 집을 이제 취재차 한 두세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할머니는 그 당시 소녀가 일제 군에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도 이 김수석 할머니의 그림을 사본을 선물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들의 인터뷰에서 지금 만약에 이 보도되는 것이 사실대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동원을 했고 거기서 모금회를 하고 하는 그 돈으로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이 어떻게 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 회계 처리 속에서 계속 할머니들의 피해의 사실이 오히려 모금 운동에 그냥 활용되는, 그렇다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이건 지금 여태까지 처음에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뭐 친일 이런 프레임도 있었지만 뭐 친일 세력들의 폭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조심스러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정대협이라는 정신대 문제협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운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성역이 돼버린 게 아닌가. 지금 누구도 쉽게 얘기해서 성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던 것 같고,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해서 나오는 결과다. 사실 우리 운동 활동가들은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던 건데 오히려 대리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인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순덕 할머님의 큰 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님,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들을 수요 집회에 미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모시고 갈 거면 좀 좋은 관광버스라도 모시고 가지 털털거리는 낡은 봉구차에 태워서 그 할머니들을 수요 집회에 오게 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셨을 때 소원이 조금 편안한 차 타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김순덕 할머니 아들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정말 공분을 샀던 그 경비원 스스로 목숨 꺾게 했던 매니저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떠오르면 제가 좀 너무 과장인가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른 분 말씀이 아니시고요.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우리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이세요. 이 할머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계셨으면 윤미향 당선자 멱살 잡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시죠. 신미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이 뭐 속된 말로 복장이 터졌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윤미향은 전 세계 후원금 받아 부귀영화 누리고 위안부 팔아먹고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영화 허스토리의 실제 주인공 김문숙 할머니세요. 이분은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아니시지만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슬픈 사연을 듣고도 본인이 정말 사죄를 풀어서 전 생애를 걸고서 이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윤미향 정대협을 돈벌이 단체 만들어서 본인 부귀영화 누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부금 다 어디 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게 그냥 무슨 일부 언론이나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라고 있잖아요. 예. 공동모금회가 그 공익법인, 즉 기부금을 받아서 쓴 공익법인한테는 완전히 저승사자입니다. 아, 저승사자입니까? 근데 이 정말 정 의원 대단한 애라고 생각이 돼요. 정대협하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대 중공업인가요? 여기에서 10억을 기부했어요. 쉼터로 하라고 할머니들 쉼터로. 근데 그 마포에다 안 하고 안성에다 하고 회계 엉터리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그 회계 감사 결과 F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F 맞았잖아요. 사실 공익법인한테 공동모금회에서 F 맞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바로 해체해야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냐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받는 것을 공공법인이 사실 거부합니다. 아, 그래요? 몇 천만 원 공동모금회 통해서 받잖아요. 그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회계부하고 와서 감시하고. 그만큼 철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정 의원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억을 받아놓고 안성심도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사실 공동모금회도 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F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동모금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제 또 이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 정의연, 정대협이 해명하고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 당선인의 이 소속 정당 민주당이 진상조사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 김순덕 할머니 측의 멱살을 잡고 싶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 주셨지만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에도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조명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은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를 팔아서 긁어 모은 후원금은 정대협, 윤미향에게 지불해도 우리에겐 한 푼도 안 돌아왔다. 이게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죠. 윤미향 수십 개 통장 만들어 전 세계 후원금을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렸다. 이게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신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명은요.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성명을 2004년에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정대협 정의연 측이 남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림비가 있습니다. 기억의 터. 그런데 거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247명의 이름을 기억하다 잊지 말자라고 새겨놨는데 쓴소리를 했었던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은 쏙 빼놨던 거예요. 기자가 묻자 정의연 측은 사연이 많다. 할머니 속사정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해명을 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저 기림비에서 당시 정대협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이었는데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다, 사연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연이 뭐냐고요. 그걸 말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연이 무엇인들 설명하겠죠.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들 우리가 정대협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운동이 맨 처음에 시작된 취지 자체가 뭐였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보호와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이런 그들 피해자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을 뿐더러 그 피해자도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운동하기 힘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가들이 이제 도와서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리인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나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대리인이 그 이득을 가져간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처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 처음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름이 저 기림비에 빠져서는 안 될 뿐이네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권익운동의 증인이고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연 때문에 그 기림비에서 이름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빠진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무슨 사연과 무슨 해명을 내놓든 사실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른바 데모로 불리고 있는 군도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숙 한국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회장이에요. 윤미향 위안부로 돈벌이했다. 윤미향이 대표가 된 후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한 단체가 됐다. 수요 집회에 모금통 갖다 놓은 사람이 윤미향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 정대협 주도권 잡은 뒤부터 수요 집회가 점점 모금회로 변질됐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정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일한 건지 자기 입속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당사자들, 즉 피해 할머님들이 증언을 하고
그의 아들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각 언론사들의 취재 기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취재하고 있는 바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제 김용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수사와 처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일단 제가 모두의 기부금품법 말씀드렸잖아요. 공익법인법도 있어요. 그래요?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 회계에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그 감사를 갖다 받게 돼 있고요. 이걸 갖다 허위로 했을 때는 또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상 횡령이겠죠. 예.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관리를 갖다가 잘 못한 것만으로도 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둔 돈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여행 다니면서 썼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그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적 처벌이 굉장히 강해질 텐데. 그게 횡령입니까? 업무상 횡령이죠.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 그 다음에 김문숙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일반 회사로 치면 내부자가 고발한 거랑 똑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 김용태 의원님 같은 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런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쯤에 대해서는 윤미향 그 당선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뭐 자기 예금 통장 같은 거 지금 다 개인 통장이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용서를 갖다가 구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이게 용서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해명하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사법 절차를 밟아서 법적 책임을 묻는으로 가야 되고 하나 정말 인간적으로 바란다면 인간적으로 윤미향 대표, 윤미향 당선인 정말 이 할머니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런 분들 특히 저는 김문숙 우리 회장님 여러 언론 매체나 정말 저분이 개인 사업 하시다가 자기 모든 사재를 다 털어놔가지고 본인이 피해자이지도 않은 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셨던 분이 저 정도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법적 이 책임을 묻는 이 절차 이전에 윤미향 당선인 정말 저는 이분들한테 간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예의를 갖춰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의를 어떻게 갖추라는 것일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자기 아버지를 고용해서 뭐 월급을 300, 400, 연봉 7,500 나고장 줬다면 저도 당연히 이거 큰 문제라고 봤을 텐데 보니까 6년 동안 120만 원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의원뿐만 아니라 한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5.18 그제 기념식 뒤 당 지도부들과 논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사실 확인은 조금 더 취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예의를 갖추라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정치권 취재를 오래 했고 청와대 취재도 오래 했던 이 기자. 예. 어떤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솔직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예의는 국민에 대한 예의, 시민에 대한 예의죠. 지금 이 사안은 국민과 시민의 기대와 상식을 배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민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고 그런 건데 정치인이 그런 분노를 대고 시민운동가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건 전 정말로 예의 없는 무례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아니 일단 맞는지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무게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어떤 해계 실수, 어떤 그런 부적격한 몇 개의 실수를 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윤 당선인을 상처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공세다 이렇게만 봤다면, 또 윤상 당선인의 해명을 듣고 송영길 의원도 어렵게 정말 공장장 하던 아버지를 모셔서 콘테이너 박스에 와서 정말 겨우겨우 살만한 조언을 준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분위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그 정도의 문제 정도는 있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윤 당선인을 끄집어 내릴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어제 오늘 부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행안위에서 질의 자체가, 민주당의 질의 자체도 상당히 시대가 변화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투명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과거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당원들에도 게시판을 통해서 왜 이규민 당선자조차도 그렇게 말하자면 옹호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아마 조만간 깊이 있는 어떤 논의, 또 윤리심판원에 대한 결정, 또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판단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진영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위법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결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에서 정의연의 문제는 분명히 끊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전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최경훈, 원선우 조선일보 기자들의 보도 내용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 썼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각종 의혹에도 문제없다고 방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기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청와대 취재했던 후배에게 들어보면 청와대에서도 21대 국회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이건 국정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서는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부에 굉장히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아마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비공개를 할 텐데 거기서 논의가 될 테고, 아마 비공개 이후에 기자들에게 어떤 브리핑을 하느냐, 이게 아마 민주당의 스탠스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인식이 정확하게 이 사태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 갖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자, 이 정도 사안인지 누가 결정하죠?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예의를 갖추라? 그 국민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김순덕 할머니나 그 위안부 피할머니들, 그 유언장 작성하셨던 할머니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국민한테 예의를 갖추라면 본인은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예의, 염치 이런 얘기하기도 이제 모든 거 지났어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검찰 이럴 때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다 드러내서 그 진실을 드러낼 때만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가 지켜진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정의연 측의 해명이나 윤 당선인 측의 해명이 나오면 내일 돌직구쇼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등교를 합니다. 80일 만에 교문을 열었지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상황들은 여전합니다. 먼저 빅5 국내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삼성 서울병원도
뚫렸다. 코로나19로.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 서울병원도 뚫렸다. 빅5 의료진 첫 확진. 국내 빅5 삼성 서울병원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4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이태원도 안 갔다고 하고 해외도 안 갔다고 하고 확진자도 안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린 건지 그것도 간호사 4명이 내리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이 더욱 걱정을 들게 합니다. 확진 간호사 4명이 접촉한 사람 수가 623명, 347명은 음성, 현재 273명이 결과를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의료진에서 환자 감염으로 최초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관 내의 수술실은 현재 폐쇄했고요. 신규 입원도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중지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뭔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의미한 상황이 긴박하게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급하게 저희 도시구쇼에서 코로나19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준기 교수님 오늘 저희가 급하게 오늘 새벽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분이 감염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의료진에서 환자로 감염되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간호사분 4분이 이태원도 안 갔다고 하고 해외도 안 갔다고 하고 확진자도 안 만났다고 하는데 4명이 다 걸렸다는 겁니다.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오리무중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의 감염 경로가 지금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병원 내에서 최초로 시발이 됐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염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산의 우려도 분명히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는지 그러니까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간호사 4분이 감염이 됐을 가능성,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태원발 그 클럽 전파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르는, 그러니까 숨은 전파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이제 자택에 계실 때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병원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감염자가 있어갖고 전파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예, 다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고3 학생들 등교하잖아요. 직업학교 학생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 등교 개학과 무관하게 앞서서 이 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등교를 조금 일찍 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학교 학생 일찍이 등교를 해왔다는데 어떻게 확진된 건지 그 과정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영등포구에 있고요.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 명인데 19살의 재학생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3차 감염자가 다녀간 가왕 코인 노래방을 이 학생이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7일이에요. 11일에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까지 닷새간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발열될 시점을 11일로 보고 있는데 15일까지 닷새간 실제 등교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했다는 거죠. 재학생이 599명, 교직원이 50여 명 규모의 학교입니다. 19일 고3 첫 등교 하루 앞둔,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부터 고3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교내 집단 감염 우려가 현재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김정인 교수님, 이태원 3차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 이 학생이 다녀갔고 이 학생이 그 코인 노래방에서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상이 나고 닷새간 학교에 등교를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등교를 일찍이 했었던 이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옮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군요.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무증상 전파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파를 이제 추가적으로 시키지는 아직까지는 확 안 나왔지만 일단 감염자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증상보다는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인 경우에 전파의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파를 시키는 주요 요인이 이제 비말인데 네. 그게 기침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에 임상 증상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를 인지 못하고 등교를 했기 때문에 물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스크를 썼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특히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한테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고3 학생들 등교잖아요. 네네. 오늘 고3 학생 처음 이제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비단 지금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초중고등학교,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소규모든 큰 규모든 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사례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 진단검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어떤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아들이 고3이죠. 딸이 딸이 고3이죠. 고3이죠. 아들은 군대 가서 지금 6개월째 휴가 못 나오고 있고요. 제 지금 마음속에 돼, 안 돼, 돼, 안 돼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뭇잎까지 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학교 간다고 딸 어제 저녁부터 뭐 마음 정말 학교 가는 걸 설레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평소에는 좀 학교 가는 거 별로. 아니 누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예. 학생들 이런데 뭐 고3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저 뉴스를 보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랬다가 학교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저 계약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럴 때는 아마 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 학사일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크죠. 많은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고3 학교들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패널인 변환봉 변호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 제보를 했는데 하남에 있는 미사 강변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오늘 깔아준 사진을 변환봉 변호사 자택 거실 베란다에서 직접 찍어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였던 고3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등교길을 이곳으로 해서 열두 재고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하기 위한 선생님들 차원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저희들이 한번 제보를 받아서 변환봉 변호사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 국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결혼정보회사를 등록하는 젊은이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함께 보시죠. 특히 이제 젊은 솔로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받아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조선 비즈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혼정보 회사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재난지원금 마케팅, 즉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 가입비가 2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쌌습니까? 재난지원금 일부 결제, 나머지는 자비 부담. 누리꾼들은 감로들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엉뚱하게 소개팅으로 쓰인다. 말이 되느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쓰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분도 있고, 시키는 데고 결혼 준비는 왜 안 됐냐라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시장에 돈이 풀려야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경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 결혼정보회사. 재난지원금이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오잖아요. 뭐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뭐 지방정부에서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가지고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뭐 엄마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이것으로 영어 유치원을 결제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그걸로 영어 유치원을 결제하는 게 뭐 괜찮냐,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정보에서? 네, 예. 뭐,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뭐 작은 가게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모두 사고 자꾸 이제 돈을 쓰라고 준 거는 맞기는 맞는데, 뭐 외식을 계속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네티즌이 얘기한 것처럼 뭐 치킨은 되는데 왜 결혼정보에서는 안 되냐. 그리고 또 젊은 층에게는 이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도 절박한 있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이제 돈을 푼 거잖아요. 돈이 도르라고.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도르라고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막 잣대를 들이대서 뭐 이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까지 저는 피곤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요즘 세태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기성세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철이 없다, 뭐 소상공인 살리라고 돈을 줬더니 이렇게 뭐 자기들 데이트하는 거에 비용을 쓸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사용처를 구분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면서 기업형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둔 것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 교수님. 일단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용처에 우리가 사용을 할 건지는 각각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하나씩 다 건건이 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비단 뭐 요즘에 학원 같은 데에서도 막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원들 중에서도 기업형 학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영세한 학원들도 있는데 다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니까 한 신부님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이 신부님들이 이른바 성수로 머리에 이렇게 적셔서 안수를 세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접촉이 되잖아요. 그럼 언택트를 하기 위해서 성수를 물총에 담아서 카톨릭 신자들에게 물총으로 성수를 이렇게 주고 있는 영상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저게 바로 포스트 팬데믹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재명 부장 간만에 만났는데 저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악수를 안 했더라고요. 둘이 악수 안 사실 하셨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은 악수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만난 지 오래됐는데 악수를 안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저희 집 아버지랑도 악수를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바로 포스트 팬데믹의 또 다른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말라리아 약 먹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김정희 교수님, 말라리아 약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먹으라고 해도 됩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원래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거에 개량해서 만든 게 지금 보다 안전한 형태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비단 말라리아 치료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복용을 하기도 하지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질병 같은 데에도 사용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약은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주치, 그러니까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의약품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뭐 중추신경계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군요. 예, 그리고 간이나 신장 같은 데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뭐 혈소판이나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후보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용량을 만약에 말라리아에 쓰이는 것보다 많은 고용량을 쓰게 되거나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로 저렇게 복용을 하면 안 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저걸 아무나 일반 의약품처럼 복용을 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특히나 예전에 락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예. 실제로 이건 비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락스를 복용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통령 말 듣고요. 예, 그러니까 락스가 이런 바이러스나 병원체, 그 세균들을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약간 정신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복용을 하고 사망한 사건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그것도 대통령이 주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비단 뭐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간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약물의 오남용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김진희 간다를 하면서 국내에서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암거래되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거든요. 이 뉴스 보시고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교수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저희가 멀리 또 세종에서 모셨는데 한 걸음에서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고등학교 개강 등교 수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강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보건당국에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면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약대에 다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교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비단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주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잘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코 내려서 쓰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잘 쓰게. 그런 거 계속 주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보건당국에서도 계속 어떤 이상 증상이나 아니면 표본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숨은 감염자가 있는지를 꼭 반드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어떤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5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었던 청원이 새빨간 가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째는 김경수 경남지사, 세 번째는 육군이 오발 사고를 냈던 박격 포탄이 민가 500m 앞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초등학생이 내 20여 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라는 청원글을 등장을 해서 53만 명이 격분하며 동의를 했는데 이게 새빨간 가짜였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놀러와 하룻밤을 자고 간 다음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 가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성인 앱과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봤다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원 올린 A씨는 초등학생 부모와의 10차례 이상의 나눈 메시지까지 공개해서 이걸 본 국민들은 당연히 진짜인 줄 알고 같이 격분을 하며 동의를 했는데 무려 53만 3,883명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경찰 확인 결과 가공, 가짜, 거짓 모두 거짓말. 왜 이랬는지 미스테리.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청와대의 디지털 소통센터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 소통의 장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아니, 왜 이분이 이런 정말로 53만 3,883명을 속이는 거짓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데 이거 처벌받죠? 처벌받을 수 있죠. 이거는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으로 한 것이니까. 그다음 근본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왜 저런 행위를 갖다가 했는지. 그다음 지금 청원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지만은 이거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대로 억울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이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마치 우리 이소부와 있었던 그런 양치기 소년같이 예. 그런 식으로 오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주 의원님,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실과 달라도 동의한 숫자만 많으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오늘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여론몰이에만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관계 따르지 않고 확정 편향적인 인식을 가하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또한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법제화된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공론화가 될 수 있고 그게 법 제도적 정비로 갈 수 있는 청원이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모든 개인의 불만사항을 다 올리기보다는 요건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간혹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무고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아무 무책임하게 이런 걸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좀 마련해 둠으로써 열어나갈 수밖에 없다. 갈수록 국가가 말하자면 국민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 게시판과 혹은 법원 게시판과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 갈 수 있고 가급적 제도화될 수 있는 것만 조금 청원 게시판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제안들을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풀은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어제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가 15분간 방청객의 항의로 법정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이에요. 1심에선 유죄 나왔잖아요. 공판, 재판 종료 후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는데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장면에서 방청객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죠. 사과는 못할 만큼 당당하게 무슨 악수냐? 왜 법정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느냐? 얼굴에 철판 깔았느냐? 라는 등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5분간 무려 발이 묶였다고요? 네네.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죄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근데 공개 재판이니까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방청객 중에 지지자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유죄인 사람이 마치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대우받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법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법에 그 선거법은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 작년 1월 30일 날 1심 판결이 났는데 원래대로 하면 2심은 3개월 내에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3개월 내에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1년 반 가까이 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원이 빨리 그 선고를 갖다가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선고 날짜를 잡았다가 이걸 연기했다가 변론 제기했다가 이거는 법에 나오지 않은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쓰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인데 그리고 국회가 그 만든 법을 갖고서 재판하는 게 법원인데 오직한 변호사가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재판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일 다시 거꾸로 갖고 가서 지난번 대선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워낙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법원이 보여주니까 아까 사실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법원 정말 제대로 이번 사건 절차에 따라서 정도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법한 재판이다라는 의견은 어쨌든 정신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하풀 만나보시죠. 민가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박격포탄이. 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뒤늦게 이 내용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14일 하주시 육군 모부대에서 4.2인치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에 오발 사고가 났다는 거 어제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떨어진 오발 장소가 민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 내용을 쏙 빼놓고 브리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진명 기자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과 고성 벌인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는데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역시 4.2인치 박격포가 육군이 갖고 있는 가장 북한의 위력적인 박격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발을 해서 민가를 위협하는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방부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언론이 보도하고 나면 다 뒤늦게 해명을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북한군 초소에서 떨어져 있는 김포 해병대에서도 그러니까 K6 기관총 한 발이 북측을 잘못 이제 오발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국방 밝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고 문제 제기하면 국방부가 따라가는 이건 패턴을 빨리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병들 휴가를 못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더 됐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그 군기를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저런 사건을 사실 국방부가 위해서 감추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은 어떤 우리 이 사병들 휴가 나오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들 잘 우리 주의부가 달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최전방에 계시죠? 야, 오늘 딸은 오늘 학교 처음 가고 네. 아들은 이제 사실 이태원 그 코로나 터져서 또 휴가가 20일 밀렸더라고요. 근데 삼성병원 또 터져서 휴가가 또 밀릴까 그게 좀 걱정이네요. 예, 아빠 마음이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 말로에서는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안 까나 못 까나 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했던 이야기 심도 깊게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2사말루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휴가 가면서 2사말루가 휴방됐었는데 다시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개장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